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강남 아파트 vs 연금계좌 미국 ETF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5년 전에 한번 했죠. 5년 전에.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거래 비용, 양도소득세, 각종 보유세, 종부세 다 포함해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포스팅과 영상은 절대적으로 참고 자료만 보시고 제 내피셜입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투자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십시오. 저하고 상의하시면 안 돼요. 저는 투자 전문가 아닙니다. 자, 미리 결론 내리면 일단 최종 세후 자산을 정리해 보자면 김영희 부부는 연금계좌에 612억 원이 쌓이게 되고 김철수 부부 강남 아파트는 214억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세후 최종 자산입니다. 자, 세금 떼고 여러분의 손에 실질적으로 쥐게 되는 돈이 여러분의 돈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원고를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됩니다. 자, 배당주, 그리고 강남 아파트,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또 훌리건들 찾아와서 댓글 다는데 자, 시비 걸지 마시고 조용히 그런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시고 자기 투자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분의 이제 이런 질문을 토대로 현실적인 30대 부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연금 계좌로 인덱스 펀드를 운영할 것이냐, 강남 아파트를 매수할 것이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줄 요약은 자, 이 질문자가 상급지의 인프라, 자녀 교육 등등 사유로 나는 꼭 강남에 거주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런 거는 뭐 이 계량할 수 없는 본인만의 가치니까 강남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서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래로 Let's move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제 이 원고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일단 저는 부동산 투자, 배당주 투자 그런 거에 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투자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5년 전에 올린 영상이거든요. 5년 전에 2020년에 예전에 올린 강남 부동산 vs 미국 인덱스 ETF에는 세금과 거래 비용은 고려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는데도 미국 주식 그리고 SPY, QQQ의 레버리지를 동원해도 모두 졌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자, 요 영상 보시면 레버리지 3.4배거든요. 3.3배거든요. 70% 레버리지를 동원했을 때 3.3배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데도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요 10년 동안, 한 15년 동안이네요. CAGR이 10.13%, 스초레미안 45평, 레버리지 동원해도, 자, QQQ도 못 이기고, 개별 주식들 다 못 이기고, SPY한테 간신히 이겼습니다. SPY한테. SPY가 9.46%네요. SPY한테 간신히 이기고, 나머지는 SPY, S&P 500한테도 이기지 못했다. 레버리지를 동원해도, 자, 그래서 강남 아파트 레버리지 동원 수익률, 레버리지 효과는 3.3배고, 당시 대출 한도는 매수 금액의 70% 반영. 자, 지금은 아예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이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동원하고 싶어도 동원 못해요, 이제. 오로지 자기 돈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 주식이 이겼다. 일부 강남 아파트, 서초레미안 45평만 이겼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조건을 반영해가지고 거래비용, 보유세, 종부세,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까지 반영해야 됩니다. 그죠? 자, 건강보험료가 세금보다 더 혹독합니다. 그죠? 이 모든 조건을 반영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vs 연금계좌의 우리 두 개 종목 반반 포트폴리오를 비교해보면 일단 세후자산, 뭐 결론부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위에도 미리 결론을 내렸듯이 3배 이상 세후 최종 자산이 차이가 납니다. 자, 김영희 부부는 연금계좌에서 필요한 만큼 생활비를 인출해도 자, 612억 원을 이 부부가 언제 다 쓰겠습니까? 결국 자손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자, 아무리 많이 인출해도 기타 소득세 최대 16.5%만 부담하고 자, 기타 소득세, 분리과세, 그리고 4대 보험 부과 안 됩니다. 그죠? 단일과세, 분리과세입니다. 16.5%만 부과하고 이제 이 김철수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연금 가입 안 되죠. 200억이 넘는 주택인데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이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한다면 양도소득세 45%입니다. 과세 표준의 45%가 양도소득세입니다. 200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하겠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건강보험료는 사망시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또 30년 후면 이렇게
이런 고가 아파트, 다양한 부동산 유형화 정책이 있을 수 있을 테니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자, 시뮬레이션의 설계는 김철수, 김수희 부부 31세입니다. 강남 아파트 매수 고려 중. 현재 형성된 자산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 자, 이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긴 한데 어쨌든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러고 일단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김영철 부부는 31세 연금계좌 인덱스펀드 투자를 고려 중이다. 현재 형성된 자산은 5억 원이다. 각 부부의 세후 소득은 합산하여 1,200만이다. 1,200만 원. 연봉 1억 원이 되면 월 실제 수령액이 한 6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월 1,200만 원이다. 뭐 이거는 차차 뭐 인상되겠지만 아무튼 1,200만 원 고정이다. 그리고 현재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 원 정도 되고요. 김철수는 일단 주택금융공사 무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대출 불가죠. 불가. 안 됩니다. 그죠? 20억 원을 매수하게 되는데. 그리고 LTV는 40% 제한입니다. 옛날에는 70%였죠. 이제는 40%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예요. 자, 15억 원은 이제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 수단을 알아봐야 되는데, 단 김철수는 아래 쭉 보시면 예외 사항에 해당되어 가지고 최대 4억 원은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요. 그래서 김철수는 자기 돈 5억 원 플러스 주택담보대출 4억 원, 총 이제 15억 원을 대출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 원고 쓰다가 잠깐 착각해가지고, 아무튼 김철수 부부의 대출 금액을 11억 원으로 설정해버렸습니다. 아무튼 20억 원을 마련해가지고, 자, 담보대출 금리는 4.5%로 가정했습니다. 자, 11억 원에 대한 상환은 원금 균등 상환이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이자 비용이 좀 싸니까 원금 균등 상환으로 30년. 김철수에게 아주 유리하게 조건을 설정해 줬습니다. 사실 신용대출을 이렇게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그리고 고정이자로 이렇게 대출해 주는 호구은행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튼 김수희 부부는 매달 세후 소득의 거의 60%를 대출 원리금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보시면 대출 금액을 잘못 계산했어요. 원래 15억 원인데 11억 원으로 잘못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고 수정하기가 귀찮아가지고 11억 원으로 그냥 가겠다. 김철수에게 유리하게 설정해줬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설정해줬어요. 자, 15억 원을 4.5% 금리로 대출 시 30년 원금 균등 상환하게 되면 매월 1,100만 원. 그러면 이 세후 소득이 1,200만 원인데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래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극단적인 이렇게 김철수에게 유리하게 아무튼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강남 아파트 투자 김철수에게 플러스 4억 원의 그냥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영희 부부에게는 마이너스 4억 원의 거주 비용 불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김영희 부부도 아무튼 뭐 집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월세 한 3천만 원이면 이 원래 저기 김철수 부부가 1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김영희 부부는 이 1,100만 원을 원리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굴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상황을 설정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현실적으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설정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김영철 부부는 이렇게 대출 원리금만큼 김철수 부부가 매월 한 700만 원, 자 11억 원으로 대출을 설정했을 때 매월 700만 원 정도 대출 원리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700만 원을 김영희, 김철수 부부는 연금계좌에 적립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매년 납입 한도가 3,800만 원 제한이 있으니 남는 돈은 미국 직투로 SPY QQQ로 운용하고 다음에 납입 한도 복구되면 연금계좌로 이전. 그래서 자 김영희, 김영철 부부입니다. 기초자산 50만 달러, 5억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매월 이렇게 700만 원씩 연금계좌에 납입해가지고 30년 이렇게 반반 포트폴리오로 운용한다. 자, 30년 이렇게 운용하면 연평균 수익률은 상승 하락장을 골고루 거치게 되니 중위 50분위 연평균 수익률은 13.65%네요. 자, 13.65%. 이하 이제 블로그 원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강남 아파트 2025년 현재 LTV 규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40%예요. 그리고 15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4억 원 한도 내에서 4억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아주 그냥 추가대출 전면 금지예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를 투자하는 저 두 부분은 거의 매달 이렇게 원리금을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된다.
요 엑셀 시트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 인덱스 펀드로 운용하는 저 부부의 연평균 수익률은 13.65% 정도 됐는데 강남 아파트 30년 동안 향후 시세 차이 CAGR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 자, 이 두 가지 견해가 있겠죠. 자, 1번 견해는 앞으로 한국 부동산은 저성장과 저출산으로 부동산은 이제 약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강남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으면 좀 후하게 쳐가지고 연평균 수익률을 CAGR을 6%로 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견해도 있겠죠. 그죠? 뭔 소리냐. 그럴수록 저성장과 저출산이 계속될수록 수도권 인구 집중, 강남 집중은 심화된다. 뉴욕, 런던, 파리를 봐라. 자, 이런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도 우습지만 아무튼 이렇게 아주 역시 강남 아파트 매수자의 유리한 조건으로 CAGR은 지난 고성장 시기와 마찬가지로 10%로 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도표에서 레버리지 동원했을 때 10.13% 정도 됐네요. 그래서 CAGR 10% 주겠습니다. 그런데 거래비용, 보유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 10%에서 마이너스 1%포인트 페널티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아파트의 향후 미래 수익률은 CAGR 9%로 가정. 그래서 이제 김행희 부부는 이렇게 운용했을 때 최종 자산이 30년 후에 최종 자산이 612억 원이 쌓이고 김철수 부부의 현재 20억 원인 강남아파트는 CAGR 9%로 30년 뒤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265억 원이 되네요. 265억 원이 되는데 이자 비용 7억 4,400만 원을 빼면 최종 자산은 25억 7,900만 원이고, 자, 25억 7,900만 원을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하다 그랬죠. 200억이 넘는 아파트가 어떻게 주택연금 가입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후에 이제 김철수 부부는 더 이상 거도를 할 수 없어가지고 강남 아파트 팔아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겠다. 자, 갖고 있으면 세금 근보료 폭탄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 퇴직하고 강남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 팔고 경기도로 내려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갖고 있으면 근보료를 감당 못해요. 전세를 주더라도 근보료는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팔고 경기도로 쫓겨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 기준으로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 80%를 공제해 받더라도 원체 양도 차익이 크기 때문에 양도세 누진세율이 45% 구간입니다. 자, 그럼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 쭉 내려보시면 세금은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2억 3,600만 원이 세금이네요. 총 양도세가. 그래서 세금 내고 아파트 팔았을 때 내 손에 지게 되는 금액은 214억이다. 214억. 연금 계좌에서 투자한 김영희 부부와 거의 3배 이상 자산 차이가 벌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최종 세후 자산을 정리하게 되면 612억 원 vs 214억 원이 된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 4조 연금 계좌에서 미국 인덱스 펀드 투자가 언제부터 가능했냐면, 자, 실제로 연금 계좌에서 펀드로 운용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자, ETF로 투자 가능한 시기는 정권사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 가능한 시기는 2017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그 당시 환노출 미국 인덱스 펀드는 타이거 미래셋 있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유일했어요. 자, 운용 보수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0.65%입니다. 총 보수가, TER 보수가. 자, 지금은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붙어가지고, 보수 인하 경쟁이 붙어가지고 0.0099% 정도밖에 안 하죠. 그런데 여기 또 매매 비용, 기타 비용은 포함 안 됐어요. 이런 걸 포함하게 되면 총 비용은 아마 0.8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도 연금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세액 공제 재투자만으로 미국 QQQ를 이겼다 그랬죠. 그 영상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였어요. 환해지. 그리고 선물지수 추정이었다. 높은 운용보수, 거래량 부족, 괴리율, 추적오차 이런 게 컸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4월에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그리고 한국투자의 에이스
미국 S&P 500, 나스닥 100 비용을 굉장히 낮췄죠. 0.0099%로 낮추고 미국 대표 인덱스 펀드 2종을 공격적으로 상장, 운용보수 인하 경쟁으로 이제 사실상 연금 계좌에서 이렇게 저비용 미국 인덱스 펀드 투자는 2021년 4월부터 가능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 사례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인덱스 펀드 vs 한국 불패 강남 아파트 레이스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